척벽대전은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로 관도대전과 이릉대전과 함께 삼국지 3대 전투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척벽대전은 단연 돋보이는 위상을 자랑합니다. 삼국지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조차 척벽대전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관도대전과 이릉대전 또한 중요한 전투이지만 유비, 관우, 장비 같은 인기 있는 주요 인물들이 크게 활약하지 않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척벽대전에서는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조운, 제갈량, 손권, 주유 등 삼국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등장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조조는 압도적인 세력을 자랑하며 천하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척벽대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이 전투는 이후 천하삼분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순한 전쟁을 넘어 시대적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만 삼국지연의에서 묘사된 척벽대전은 실제 역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척벽대전이 벌어진 지 약 1000년이 지난 1363년 파양호 전투에서 진우량과 주원장이 벌인 전투가 나관중에게 모티브가 되어 각색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척벽대전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문학적 요소가 더해져 더욱 극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척벽대전은 단순히 전투의 승패를 넘어 삼국지라는 대서사시 속에서 중요한 흐름을 결정지은 사건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조조는 원소와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잔당들을 모두 처리한 뒤 208년 6월 한나라의 승상에 오릅니다. 같은 해 7월 조조는 남하를 시작하여 유표가 죽고 그의 아들 유종이 뒤를 이은 형주를 침공합니다. 9월에는 유종의 항복을 받아내며 형주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비군은 조조의 강력한 추격을 받아 장판파에서 위기에 처하지만 간신히 약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자신의 책사 가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동으로 진군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후는 강동을 침공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했지만 조조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습니다. 한편 패퇴한 유비를 보고 조조 휘하의 인물들은 손권이 유비를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손권은 이제 막자리에 올라 천하 사람들이 아직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공께서는 이미 천하에 적수가 없고 방금 형주를 점령하셔 그 위험이 강표에 떨쳤습니다. 손권에게 아무리 지모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이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비는 빼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고 관우와 장비 같은 무장은 1만 명을 상대할 만한 자들이니 손권은 필히 유비를 의지해 우리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손권이 세력을 분산시키기는 어려우며 유비의 협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유비를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옥의 이 말은 결국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손권은 유비가 없으면 조조의 강력한 세력에 대항하기 어려웠고 유비를 제거하는 대신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조조가 형주를 점령한 직후 척벽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208년 유비가 계속된 패배를 겪는 동안 유표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호에서는 손권의 책사 노숙이 유표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유비를 설득할 것을 제안하였고 손권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노숙이 유비군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하였고 유비는 장판파에서 조조의 5천 기병에게 대패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숙전 주석에 따르면 당시 유비의 병력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는 유비군이 패전 후 뿔뿔이 흩어진 결과를 나타내며 이후 강화해서 병력을 재정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장판파 전투로 유비의 군세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관우가 보존한 병력, 패잔병들의 재집결, 그리고 유기의 지원으로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충하며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척벽대전과 남군 공방전 시점에는 손권과 비슷한 규모의 병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제갈량 또한 유비군의 병력을 약 2만 명으로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력은 손권의 지원 없이 유비 자신이 회복한 병력이었습니다. 당양의 장판에서 노숙이 유비를 만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묻자 유비는 옛 친구 오거에게 의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숙은 오거 대신 손권과 동맹을 맺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설득했고 제갈량 또한 이를 지지했습니다. 노숙은 자신이 제갈군과 친분이 있음을 밝히며 손권과 유비 간의 교섭을 이끌어냈고 양측은 즉시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유비는 노숙의 제안을 따라 악현 번구에서 행군을 멈추고 제갈량을 노숙과 함께 손권에게 보냄으로써 동맹의 서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시 손권이 육군의 군주였고 유비는 땅 한 떼기 없는 난민이었다는 점을 들어 유비가 손권의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국지의 여러 사료를 통해 유비와 손권의 관계는 명백히 동맹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표전에서도 양측 관계를 처음부터 동맹을 맺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치통감과 제갈량전에서도 유비와 손권이 함께 조조를 상대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유비가 주유를 맞이하며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이후 익양 대치 이후 다시 동맹을 맺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비와 손권의 관계는 동맹 관계였으며 척벽대전 시점에서 두 세력은 협력하여 조조의 군대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비는 단순히 종속된 위치가 아닌 독립적인 세력으로 손권과 협력하며 삼국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8년 시상에서 전국을 고민하던 손권은 제갈량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갈량은 손권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유비님을 도와 싸우십시오. 만약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조조에게 항복하시든지요. 이 발언은 겉으로는 오나라의 국력을 무시하는 듯 보였으나 제갈량은 오히려 손권이 유비를 도와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제갈량이 오나라의 국력을 칭찬하거나 지나치게 추켜 세웠다면 손권은 유비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의도적으로 강압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손권은 제갈량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유비는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에 제갈량은 유비를 손권과는 격이 다른 인물로 치켜세우며 반박했습니다. 이는 손권을 겁이 많은 졸장부로 묘사하는 효과를 내며 손권의 자존심에 다시 한번 불을 붙였습니다. 제갈량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손권이 자존심과 명분을 지키기 위해 조조와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권은 제갈량의 도발에 발끈하며 결연히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손권은 이미 조조의 압박으로 인해 긴장된 상태였기에 제갈량의 발언이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비의 병력을 2만 명으로 과시하며 강노지말의 고사를 예로 들어 조조군의 허점을 설명했습니다. 조조군은 밤낮으로 달려와 지친 상태이며 형주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비와 손권의 군세가 힘을 합치면 소태 세 발처럼 균형 잡힌 세력을 이루어 조조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량의 설득력 있는 분석과 은유는 손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손권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그는 부하들과 함께 유비와의 동맹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결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설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갈량은 손권의 심리와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교묘히 이용해 손권이 스스로 유비와 동맹을 결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로써 척벽대전의 서막이 올랐고 삼국지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비와 손권의 동맹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는 삼국지 기록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맹의 최초 제안자가 노숙인지 제갈량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기록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송지의 주석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배송지가 생각하기에 유비가 손권과 협력하여 조조군에 저항한 것은 이미 노숙의 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제갈량이 손권과 동맹을 논의하게 된 것은 노숙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촉서 제갈량전에서는 제갈량이 손권에게 동맹 계책을 제시하자 손권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마치 그 계략이 제갈량에게서 나온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사관들이 각기 자신들의 재상이 공적을 세웠음을 주장하며 서로 공적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두 기록은 모두 진수의 저술인데도 이처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저술로서 체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배송지는 동맹의 최초 제안이 노숙에게서 나왔음을 주장하면서도 촉서가 제갈량의 공로를 강조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측의 사관들이 자국의 인물에게 공적을 돌리려는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동맹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는 삼국지 기록의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진수는 삼국지를 집필하며 두 기록을 모두 수록했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통일하지 않아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통감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노숙이 유비를 장판까지 추적하여 동맹을 제안했던 것이 동맹 형성의 시작점으로 보입니다. 유비는 이미 제갈량에게서 융중대의 전략을 통해 손권과의 동맹이 최선임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오거에게 의탁하겠다고 말하며 다른 선택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노숙은 손권이야말로 최상의 동맹 상대라고 설득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유비는 노숙의 설득에 기뻐하며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후 제갈량은 제갈근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동맹을 공고히 했으며 스스로 손권에게 사자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숙과 제갈량은 서로의 의견이 맞아떨어지는 형태로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노숙이 장판에서 유비를 만나 번구에 주둔시키며 동맹을 제안한 점에서 노숙이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분명하지만 제갈량 또한 융중대에서 이미 손권과 화친하여 조조에 대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유손 동맹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형주 문제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제갈량은 형주를 기반으로 촉을 차지하라고 주장한 반면 노숙은 형주를 차지하여 촉을 어렵게 만들고 조조에 대항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주를 두고 유비와 손권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결국 익양대치로 형주를 적절히 분할하는 형태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그러나 노숙사후 여몽이 형주 분할에 만족하지 않고 형주를 강제 점령하면서 유손 동맹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권과의 동맹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갈량이나 노숙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논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천하삼분지계는 제갈량의 톡창적인 계책임이 분명합니다. 노숙과 제갈량 모두 손권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이후 형주를 둘러싼 갈등은 이 동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손권은 조조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해 부하들을 소집하여 논의하던 중 조조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근래 천자의 말씀을 받들어 죄 지은 자를 처벌하였소. 깃발이 남쪽을 가리키니 유종이 손을 모았소. 지금 수군 80만 명의 무리를 다스려 바야흐로 장군과 함께 오에서 만나 사냥하려고 하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조조가 형주를 점령한 후 이제 손권의 양주를 정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습니다. 당시 손권의 병력은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여러 지역에 병력이 분산되어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있었기에 전군을 동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80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 동호를 위협하며 압박했습니다. 조조의 편지가 도착하자 동호 내부에서는 항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소와 진송을 비롯한 신하들은 조조의 천자를 옹립한 명분과 압도적인 병력을 근거로 항복을 권했습니다. 또한 동호가 의지하던 장강이라는 지리적 방어선이 형주의 상실로 인해 사실상 약화되었고 조조가 유표의 몽충 1천척과 잘 훈련된 수군을 확보했기에 전력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항복이 동호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호 내부의 결속은 본래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손씨 가문이 지배하던 동호는 지역 호족들의 연합체로 형성되었고 많은 인물들은 중앙 권위에 대항하려는 강한 독립 의지 없이 단순히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손씨 세력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권의 세력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책이 영입했던 화음은 손권을 배신하고 조조에게 귀순했습니다. 심지어 손권의 사촌형인 손부는 자신의 아들을 볼모로 조조에게 보내 항복하려 했고 이는 주치가 나서서 겨우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오직 노숙만이 항복을 주장하는 신하들 사이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노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가 손권이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뒤를 따라갔습니다. 처마 밑에서 손권을 만난 노숙은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손권도 노숙이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의 두 손을 잡으며 의중을 물었습니다. 이에 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항복하여도 주공께서는 결코 항복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 항복하면 조조에게 적당히 대우받으며 태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주공께서는 항복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항복하자는 소리는 무시하시고 어서 대계를 정하십시오. 노숙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조조에게 투항하면 벼슬과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손권은 동호의 구심점으로서 조조에게 투항해도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 견제 속에서 한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조조의 세력으로 전향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례는 많았으나 손권처럼 독립 세력의 수장은 투항 후 그리 좋은 처우를 받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손권은 노숙의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의견은 나를 크게 실망시켰소. 그러나 오늘 그대가 원대한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었으니 이는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오. 하늘이 그대를 나에게 내려준 것이 분명하오. 노숙의 결연한 태도와 설득은 손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손권은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곧장 파양에 있는 주유를 불러들이며 본격적으로 항전에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위나라의 기록에서는 노숙의 역할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전의 주석으로 기록된 위서와 구진춘추에 따르면 손권을 도발하거나 싸우자고 주장한 것이 모두 노숙의 행동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료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손성은 이에 대해 오서와 강표전을 인용하며 반박합니다. 그는 노숙이 손권과 처음 회견했을 때부터 조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왕으로서의 큰 계략을 논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유표가 사망한 뒤에는 사자를 보내 정세를 관찰하자는 요청을 했던 점을 들어 노숙이 일관되게 조조를 견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의견을 바꾸어 조조를 맞아들이자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성은 더 나아가 당시 동호 내부에서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권유한 자들이 많았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항복을 주장한 인물이 다수였던 상황에서 노숙 한 사람만이 이를 주장했다며 그를 비판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노숙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위서와 구진춘추의 기록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파양에서 돌아온 주유는 조조가 한 황실의 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회에 조조를 반드시 무찔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항복을 주장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강하게 반박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조조군은 주로 지상전에만 익숙한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전에 익숙한 군대는 조조에게 폭속된 형주군뿐입니다. 반면 동호의 병력은 수전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조조군이 이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북쪽에는 여전히 마초와 한수 같은 배후 세력이 남아있어 조조군이 동호와의 전투에 전력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현재는 겨울철로 말들에게 먹일 마초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조군의 기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중원의 병사들이 먼 길을 이동해 남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조조군의 체력과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유의 이 같은 분석에 손권은 깊이 공감하며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손권은 주유의 의견을 들은 후 조조를 사악한 적으로 칭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악한 적이 한 황실을 패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조조는 그동안 원시 2명, 여포 유표와 남한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이제 몇몇 영웅들은 이미 사라졌고 오직 남한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사악한 적과 양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대가 조조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나의 생각과 완전히 부합하며 이는 하늘이 그대를 나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손권은 이렇게 말하며 결의를 다진 뒤 칼을 뽑아 앞에 놓인 주안을 찍으며 선언하였습니다. 제장과 관리들 가운데 감히 조조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 탁자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손권의 이 결단과 선언은 회의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동호는 항복 대신 조조와의 항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권할 때 주유가 나서 그들을 물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노숙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항복을 논의하던 중 노숙이 홀로 이를 반대하고 주유를 불러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서술을 하고 있어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대해 배송진은 주석을 달아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노숙이 먼저 항복을 반대하고 이후 주유를 불러온 것이 맞다고 확정하며 주유전의 내용은 노숙의 기록을 가로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송지의 주석은 사건의 순서와 공적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기록의 차이는 삼국지 사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례로 각 인물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서술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권은 주안까지 내려찍으며 결연히 항전을 결의했지만 80만 대군이라는 조조군의 위압적인 규모는 여전히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는 사료와 정황을 통해 당시 병력의 실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호활 100만이라는 표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8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손권에게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손권의 이러한 불안을 감지한 주유는 밤중에 손권을 다시 찾아가 조조군의 병력 규모를 분석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주유는 조조가 실제로 거느리고 있는 병력은 많아야 16만 명이며 이 중에서도 아직 확실히 항복하지 않은 유표의 병사 8만 명을 포함해도 80만이라는 숫자는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5만 명의 병사만 주어진다면 조조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손권은 주유의 말을 들은 뒤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공근, 경이 여기까지 말한 것을 들으니 내 마음과 같소. 자포와 원표 같은 자들은 처자식을 생각하며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해 내가 기대하던 바를 저버렸소. 그러나 경과 자경만은 나와 같은 뜻을 품었으니 이는 하늘이 경 두 사람을 보내 나를 돕게 한 것이오. 지금 당장 5만 명의 병사를 모으기는 어렵겠으나 이미 3만 명을 뽑아놓았소. 배와 양식, 전쟁 도구도 모두 갖추었으니 경과 자경, 그리고 전공은 적절한 시기에 먼저 출발하시오. 나는 후방에서 계속 병력을 동원하고 양식을 수레에 실어 지원할 것이오. 경은 이번 일을 반드시 해결할 사람이니 최선을 다하시오. 만약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시오. 내가 직접 조조와 결판을 내겠소. 건강실록에 따르면 손권은 제갈량의 설득을 받아들인 후 주유, 정보와 함께 장병 2만 명을 유비에게 지원하며 남쪽에서 조조와 맞서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권 자신은 1만 명의 중군을 이끌고 후방에서 이를 지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주전에서도 주유와 정보가 각각 2만 명의 병력을 거느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건강실록과 함께 해석해보면 실제로 조조와 맞서 싸운 군대는 주유와 정보의 병력 2만 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권은 주유와 정보를 좌우독으로 삼아 유비와 협력하여 조조군에 대항하도록 하였으며 노숙을 천군교의로 임명하여 전쟁 전략을 세우고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보를 비롯한 일부 인물들은 주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주유는 전투를 준비하는 동시에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유뿐만 아니라 손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주유가 요청한 5만 명의 병력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고 손권은 3만 명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이 중 1만 명은 손권 자신이 중군으로 보유해야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유와 정보에게 배정된 병력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손권이 제갈량 앞에서 10만 대군을 논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내부의 호족 세력 간 갈등과 협조 부족으로 인해 군사 동원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호는 태생적으로 호족연합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전파와 항복파 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전쟁이 결정되었으나 정작 싸움이 시작된 후에도 손권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전쟁의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몸을 사리는 호족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호의 정치적 기반이 강력한 중앙 집권보다는 지역 호족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부적 한계 속에서도 손권과 주유는 전쟁 준비를 강행하며 조조군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는 척벽대전의 승리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지만 동호의 내부 분열과 불안정한 기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됩니다. 번구에서 손권의 지원군을 기다리던 유비는 드디어 손권이 보낸 주유의 함대를 발견하고 사람을 보내 주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주유는 자신의 부서를 떠날 수 없다며 오히려 유비에게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이미 손권과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주유가 부른다고 가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설득했으나 주유의 강압적인 태도에 관우와 장비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비는 두 사람을 달래고 호의 없이 홀로 주유를 만나러 갑니다. 주유와의 만남에서 유비는 주유가 이끄는 군대의 규모가 3만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숙의 말에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 병력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유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에 주유는 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울 테니 지켜보기만 하라며 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유비는 예전에 만났던 노숙을 불러 함께 논의하고자 했지만 주유는 이를 거절하며 노숙은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몸이라 지금 당장 부를 수 없다. 그를 보고 싶다면 직접 찾아가야 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공명도 도착하니 기다리라고 답합니다. 유비는 노숙을 부르려던 자신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느끼며 주유의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삼국지 선주전에 실린 강표전에서 유래된 내용으로 유비가 주유를 대단한 인물로 평가했으나 그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겼고 2,000명을 이끌고 형세를 관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유비는 웅재를 가진 인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동호의 도움을 요청하여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변에서 형세를 관망하며 훗날의 계책을 도모할 여유가 있었을 리 없습니다. 강표전의 내용은 분명히 오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적을 과장하려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손성의 비판은 강표전의 기록이 동호 측 시각에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비가 단순히 형세를 관망하거나 주유를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치통감 역시 강표전의 내용을 일부 기록하였지만 유비가 주유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형세를 관망했다는 부분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대신 유비의 감정을 간단히 4글자로 정리하며 유비가 심히 수치스러워했고 기뻐했다고만 기록했습니다. 이는 강표전에서 서술된 유비의 행동과 감정을 과장된 해석으로 보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강표전의 내용은 동호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비가 주유를 대단히 평가하면서도 두려워했거나 관망했다는 서술은 동호의 공적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치통감에서의 간략한 기록은 이러한 과장을 배제하고 유비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벽에서 두 군대가 집결한 이후 주유의 예측대로 조조군은 풍토병에 걸려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교전에서 조조군은 패배하며 장강 북쪽으로 물러났고 주유는 조조군을 견제하기 위해 강남쪽 언덕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양측 병력의 차이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호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가 지속되던 어느 날 황계가 주유를 찾아와 전황을 바꿀 계책을 제안했습니다. 황계는 조조군이 배를 서로 연결해 묶어둔 상태임을 지적하며 이를 이용해 화공을 펼칠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유는 황계의 계책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몽충 열척에 마른 억새와 장작을 가득 싣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를 휘장으로 덮어 위장한 뒤 위에는 깃발을 세워 정상적인 배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배의 끝에는 축가를 매달아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 황계는 조조에게 항복 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조는 황계의 사자를 통해 자세한 상황을 묻고 황계의 항복이 진심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동호 내부에서는 항복을 주장하는 신하들이 많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유와 노숙만이 주전론을 펼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고 조조는 이러한 동호의 내부 사정을 정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황계의 사한계를 더욱 신뢰할 만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더욱이 조조는 병사들이 풍토병에 시달리고 전황이 악화되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심리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황계의 사한계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조조는 황계의 계책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이는 척벽대전의 결정적인 국면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황계의 계책은 주유의 전략과 결합하여 조조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남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자 황계는 열척의 함선을 선두에 세우고 토치를 올려 조조의 함선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조군의 병사와 관리들은 이를 보고 황계가 진짜로 항복하러 오는구나 라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황계는 조조의 함선에서 약 1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나물질에 불을 붙이고 함선을 조조의 배들로 충돌시켰습니다. 강한 동남풍을 타고 불길은 조조군의 배들로 빠르게 번졌고 서로 연결되어 있던 배들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이어진 화염은 강가에 설치된 조조군의 군영까지 휩쓸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가운데 조조의 병사들과 말들은 불길을 피해 강에 뛰어들었으나 대부분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조조군의 배와 군영은 완전히 무너졌고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주유는 경무장한 정예병을 이끌고 조조군의 퇴로를 차단하며 결정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내고를 공격한 주유는 조조군의 남은 병력마저 격파하며 오림의 조조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선주전에 따르면 유비 역시 이 공격에 참여하여 조조의 군대를 척벽에서 대파하고 조조의 함선을 불태우는 데 일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1등 공신 황계는 전투 도중 적군의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고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황계의 부하들은 그를 구출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가 황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은 황계를 휴식시키기 위해 그를 화장실 안에 마련된 평상에 방치해 두었고 황계는 한동안 위생 상태가 열악한 화장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황계는 자신의 동료 한당을 발견하고 죽을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한당은 이를 듣고 황계를 구출하며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한당이 황계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전쟁의 승리에 큰 공을 세운 영웅이 화장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는 황당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비와 주유가 조조를 계속해서 압박하며 진격하자 조조는 화용에서 도보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던 중 진흙탕에 막혀 길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이동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풀을 메워 길을 만들게 하여
기병이 겨우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풀을 메운 군사들은 사람과 말에게 짓밟혀 지능 속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으나 그 과정은 극도로 혼란스럽고 비참했습니다. 유비와 주유는 남군까지 조조를 추격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조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제장들이 이유를 묻자 조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비는 나의 마수이나 계책을 쓰는 것이 부족하고 느리구나. 만약 그가 일찍 불을 놓았더라면 나는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유비는 나와 비견될 상대가 아니다. 조조의 말처럼 유비는 조조의 도망길에 불을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조조는 그 장소를 벗어난 뒤였습니다. 이 발언은 여러 해석을 낳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콕 집어 언급하며 내가 유비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유비의 판단이 느렸다는 점을 비꼬면서도 그가 자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조가 유비를 맞수로 인정하면서도 자신보다 한 수 아래로 여기려 했던 태도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조조는 이후 한중 공방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의 조언으로 유비가 하후연을 계책으로 전사시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조는 그럼 그렇지. 유비 혼자서 그런 계책을 짜냈을 리 없다고 말하며 유비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또한 화용에서의 추격은 연합군이 수전 직후 육지에서 펼친 것으로 조조가 퇴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남겨둔 후미 병력을 격파하고 상륙 과정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즉각적인 화공이 어려웠던 정황도 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전략적 제약이 조조의 도주를 용이하게 했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조는 도망치면서도 유비와의 격차를 드러내려 했고 유비는 화용에서 조조를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척벽대전의 대승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척벽대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료들은 전투의 경과와 주요 인물들의 활약에 대해 서로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어람은 당대의 1차 사료인 영웅기를 인용하며 조조가 뗏목을 만들어 퇴각하려 했고 이를 주유가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주전에서는 조조가 퇴각하면서 남아있던 자신의 배에 불을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조조가 전투의 패배를 인지한 뒤 스스로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한서 효원제기에서는 척벽과 오림에서 조조를 격파한 주체로 주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나라 측 기록에서 주유를 전투의 핵심 인물로 부각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무제기에서는 조조가 척벽에서 유비와 싸웠으나 분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냥공제기에서는 척벽에서 조조의 군선을 불태운 주체로 유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유비는 유기와 관우의 수군을 이끌고 수전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냥공제기는 화용도에서 조조가 유비를 언급하며 유비는 나의 마수이나 계책이 부족하고 느리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비가 조조가 지나간 지역에 불을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 유비군이 화용도까지 조조를 추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주전에서는 손권이 주유, 정보 등 수만의 수군을 보내 유비와 협력해 조조군을 대파하고 함선을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물과 육지를 병행하여 조조를 추격했으며 조조군은 역병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를 낸 후 퇴각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군의 병력은 척벽대전 당시 온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웅기와 효원제기 같은 1차 및 중립적 사료에서는 주유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지만 유비는 기록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주유의 활약은 오서, 강표전, 건강실록 등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반면 유비의 기록은 선주전과 사냥공제기에 짧게 언급된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척벽대전을 실질적으로 이끈 주체는 주유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동호의 사료들은 주유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며 유비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나 전투의 주도권은 주유가 가지고 있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척벽대전의 시작은 조조군의 남하와 유종의 항복으로 유비군이 위기에 처하며 시작됩니다. 신야에서 하구까지 도망친 유비군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고 이때 제갈량이 강동으로 건너가 손권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연의에서 제갈량은 강동으로 가기 전 오나라의 투항파 문신인 장소, 우번, 육적 등과 설전을 벌이며 조조와 싸워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박합니다. 이 설전은 연의에서 제갈량의 지혜를 돋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제갈량이 손권을 설득하려 했지만 손권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때 손권의 모친 오국태가 손권에게 나라 안의 문제는 장소에게, 나라 밖의 문제는 주유에게 물어보라는 조언을 하고 이에 따라 손권은 주유를 호출합니다. 이후 노숙과 제갈량이 주유와 만나 조조군과 싸울지
항복할지를 논의합니다. 연희에서는 주유가 처음에는 조조군의 강대함을 이유로 항복을 주장했다고 묘사됩니다. 이에 대해 제갈량은 항복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며 유명한 패드립을 남깁니다. 제갈량은 조조가 업성에서 동작대를 세우고 아들 조식에게 시를 짓게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시구에 강동의 두 미녀 대교와 소교를 동남쪽에 거느리고 아침 저녁으로 즐기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조식의 동작대부 시에는 연희교어 동서해라는 구절이 있지만 여기서 이 교는 두 개의 다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교와 소교를 지칭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 구절을 교묘하게 남이교어 동남해로 바꾸어 대교와 소교를 암시하는 문구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연출은 제갈량이 주유와 손책의 부인인 대교와 소교를 조조의 첩으로 보내라는 조언으로 발전시키며 주유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은 손권과 주유를 자극하기 위해 조식의 시구를 교묘히 변형해 두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강동의 두 미녀 대교와 소교를 동남쪽에 거느리고 아침 저녁으로 즐기고 싶다는 식으로 변조된 시구는 손권에게는 자기 형수를, 주유에게는 자신의 첩뿐만 아니라 처형까지 조조에게 바치라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자극해 조조와의 전쟁을 결단하도록 유도한 제갈량의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말을 들은 손권과 주유는 즉각적으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이 이런 방식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은 이교가 손책과 주유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손권과 주유는 곧바로 조조와의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손권은 칼을 뽑아 책상을 반으로 내리치며 전쟁을 반대하는 자는 이 책상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후 손권은 노숙, 주유 등과 함께 조조를 물리칠 계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조조군의 가장 큰 약점은 군대 대부분이 내륙지방 출신이어서 수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손권군은 강동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군에 능했기 때문에 이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조조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척벽대전의 서전인 조조와 주유의 모략전은 삼국지연의에서 매우 흥미진진하게 묘사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호와 조이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뿐만 아니라 제갈량과 주유 사이의 견제와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양쪽을 중재하고 협력하도록 애쓰는 노숙의 역할이 돋보입니다. 손권은 제갈량의 설득으로 조조와의 전쟁을 결심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제갈량은 손권의 동요를 주유에게 알렸고 확인 결과 손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때부터 주유는 제갈량을 위험 인물로 여기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동맹 관계인 촉한의 핵심 참모를 대놓고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주유는 노숙을 통해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설득해 제갈량을 동호로 스카우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오히려 형님께서 우리 쪽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며 역으로 제갈근을 촉한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주유는 직접적인 살해 대신 조조군을 이용해 제갈량을 제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는 관도대전 당시 조조가 적군의 군량을 털어 승리한 것을 떠올리며 제갈량에게 소수 병력을 지원할 테니 조조군의 군량을 쌓아둔 취철산을 공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조조의 손을 빌려 제갈량을 제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노숙의 방문을 받자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능하니 문제없다. 주유처럼 수상전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주유를 비꼬았습니다. 이 말이 전해지자 주유는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군량을 공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조조는 평생 군량을 빼앗기는 것에 익숙해 그만큼 철저히 대비했을 것이다. 가봤자 역으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하며 이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이후 조조군과 동호군의 전초전이 시작되었고 조조군은 수전의 약한 허점을 드러내며 패배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수전에 능숙한 채모와 장윤을 수군 도독으로 기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유는 채모와 장윤이 위협적인 인물임을 파악하고 미리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간질 계책을 실행했습니다. 때마침 조조군의 장관이 주유를 설득하기 위해 동호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유의 강경한 태도에 겁먹은 장관은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주유는 이 상황을 역이용해 장관에게 거짓 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밀서는 조조의 수군 도독인 채모와 장윤이 주유와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이를 조조에게 전달했고 조조는 두 사람을 의심하여 처형했습니다. 주유의 이간질 계책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동호군은
조조군의 중요한 수군 지휘관들을 제거하며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의 신묘한 계책 역시 천하의 천재로 칭송받던 제갈량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주유의 속셈을 꿰뚫고 이를 노숙에게 설명하며 자신이 이를 간파했다는 사실을 주유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노숙은 이를 주유에게 고스란히 일러 바쳤고 이에 주유는 제갈량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는 제갈량에게 화살이 부족하니 열흘 안에 10만 발의 화살을 만들어내라는 퀘스트를 내줍니다. 하지만 고의로 필요한 장인이나 재료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한술 더 떠 열흘이 아니라 사흘이면 충분하다고 말했고 주유는 이를 기회로 삼아 군령장을 적게 하며 제갈량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큰 소리가 의심스러웠던 주유는 노숙을 보내 제갈량의 속셈을 염탐하게 했습니다. 제갈량은 찾아온 노숙에게 내가 일으킨 일이니 책임을 져라며 필요한 물자를 요구했고 입단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일 직전까지 제갈량은 장인을 동원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약속한 날 새벽에 안개가 짙게 낀 것을 보고 제갈량은 동호군의 배를 빌려 짚을 가득 실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배를 몰고 조조군 진영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의심이 많던 조조는 배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량의 화살을 쏘아댔고 집더미에 꽂힌 화살을 회수해보니 무려 10만 발이 넘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주유는 제갈량의 지략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한편 조조는 화살 10만 발을 잃고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계책을 실행합니다. 그는 처형당한 채모의 사촌 동생인 채중과 채화를 주유에게 거짓 투항시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채중과 채화는 조조가 채모를 처형한 것에 분노했다는 명분으로 주유의 신임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유는 이미 그들이 첩자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채중과 채화가 가족을 동호로 데려오지 않은 점에서 그들의 속임수를 알아챘던 것입니다. 주유와 제갈량은 조조를 격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화공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침 황계도 주유를 찾아와 화공을 제안하며 이를 완벽히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고육계를 제안했습니다. 황계는 손견, 손책, 손권에 이르기까지 손씨 가문을 섬겨온 충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했고 주유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열린 군사회의에서 황계는 일부러 주유의 명령에 반발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주유는 이를 계기로 황계를 태형에 처했고 황계는 의도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채중과 채화는 이 상황을 조조에게 보고했고 조조는 황계가 손권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내용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제갈량은 황계의 행위가 고육계임을 바로 눈치챘지만 주유에게는 모른 척하며 오히려 장수를 때리는 주유의 처사를 비난하는 척했습니다. 조조는 황계의 태형 사건에 의구심을 품고 다시 장관을 동호로 보냈습니다. 주유는 이를 역이용하여 채모와 장윤이 장관의 정보 누설로 인해 죽었다고 분노하는 척하며 장관을 붙잡아 암자에 가두었습니다. 이 암자에서 장관은 방통을 만나게 됩니다. 방통은 주유가 자신의 재능을 시기에 자신을 가둔 것이라며 조조에게 등용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후 장관과 함께 탈출하여 조조의 진영으로 가게 된 방통은 조조에게 연한계를 제안했습니다. 이 계책은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화공의 취약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조조는 정욱이 화공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북동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며 연한계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방통은 조조 진영을 떠나면서 자신이 제안한 계책이 조조군을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조조 진영을 빠져나가는 방통은 서서와 마주쳤습니다. 서서는 방통의 계책을 눈치채고 조조의 80만 대군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방통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방통은 이 책략은 우리 강동의 백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화공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서서는 유비에게 받았던 은혜와 방통과의 친분을 떠올리며 그의 계책을 눈감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서는 조조군이 화공을 피할 방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에 방통은 허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량의 마등이 허도를 공격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서는 이 조언을 따라 조조에게 허도로 돌아가 방비를 강화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조조 진영을 떠났습니다. 척벽대전을 앞두고 동호군은 조조군을 상대로 화공을 펼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어야 오군이 화공을 성공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으나 전쟁 당시 계절이 한겨울이라 서북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공을 실행한다면 오히려 오군이 역으로 불길에 휩싸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유는 이 문제로 극심한 고민에 빠졌고 결국 한 차례 쓰러지고 맙니다. 일부 판본에 따르면 위나라 대장기가 바람에 부러지는 장면을 보고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는 신호다 라며 기뻐하던 주유가 곧이어 오나라 대장기마저 부러져 자신의 뺨을 스치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졌다고 전해집니다. 상처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나 주유는 충격으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숙이 제갈량을 찾아가 하소연하자 제갈량은 주유를 찾아와 동남풍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주유는 이를 듣고 이놈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라며 탄식했고 제갈량이 자신의 병명을 꿰뚫었으니 처방전도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약이 있다며 술법으로 동남풍을 불러오겠다고 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제갈량은 자신만만하게 기도를 통해 천문을 움직여 풍향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비병을 배치하고 제갈량이 남병산에 칠성단을 만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간의 기도가 끝나자 정말로 동남풍이 불어왔습니다. 주유는 이 상황에 크게 놀라며 제갈량의 능력을 경악스러워했으며 결국 그를 죽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를 미리 예측하고 유비에게 부탁하여 조은을 대기시켰고 조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한편 이 동남풍 사건에 대한 논란은 삼국지 연의의 대표적인 흥미 요소로 자주 언급됩니다.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실제로 술법을 사용해 동남풍을 일으켰다고 묘사되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제갈량이 당시의 기후와 계절적 특성을 이용한 속임수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는 이 절기에 동남풍이 가끔 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거나 겨울에 서북풍이 이틀에서 사흘 정도 동남풍으로 바뀌는 현상을 제갈량이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갈량이 실제로 요술을 써서 동남풍을 불러왔다는 해석은 연의의 주요 설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제갈량이 술법이 아닌 단순히 기후를 이용한 속임수였다고 해석한다면 동호의 수많은 사람들이 현지 기후에 대해 무지했다는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제갈량의 계획 역시 지나치게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시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의의 맥락에서는 제갈량의 동남풍 술법이 조조의 판단 실수와 더불어 척벽대전에 극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제갈량이 척벽대전 당시 동남풍을 불러온 술법을 행한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동호의 수많은 인물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동남풍이 계절적으로 가끔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갈량의 사기극은 즉시 들통났을 것입니다. 또한 동남풍이 조조의 말대로 특정 절기에서 우연히 불어오는 정도의 현상이라면 이를 정확히 예측하여 전술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갈량의 동남풍 사건을 살펴보면 제갈량은 당시 계절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동남풍이 불어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고초려 이전에 남양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제갈량은 자연과 밀접하게 생활하며 계절적 변화와 날씨의 패턴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날씨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을 키웠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동남풍이 불어올 정확한 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와 의식으로 동남풍을 불러왔다는 설정은 다분히 상징적이고 연출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날씨라는 자연현상을 단순히 기도나 물을 떠놓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갈량은 동남풍이 불어올 가능성을 예측한 뒤 이를 자신의 술법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지략과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제갈량이 이러한 상황을 술법으로 꾸몄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공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갈량은 동호가 끊임없이 형주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때 내가 술법을 써서 동남풍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정말로 척벽에서 화공이 성공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통해 동남풍과 척벽대전의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는 동남풍 사건을 통해 제갈량이 자신의 지략과 지도력을 과시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척벽대전의 전투 전날, 조조는 자신의 군대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강가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 분위기가 무르익자 조조는 창을 들고 즉석에서 단가행이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나 연회를 즐기던 장수 중 한 명인 유복이 시 구절을 불길하게 여겨 이에 대해 언급하자 조조는 크게 노하여 유복을 자신의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며 끝나버렸습니다. 이튿날 주유의 동호군은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조조군 내부에서 첩자 역할을 하던 체중은
감령에게 붙잡혀 오림으로 끌려가 처형당했고 그의 동생 채화 역시 주류에게 체포되어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황계는 짚을 가득 실은 배를 이끌고 조조군 진영으로 접근했습니다. 황계의 배는 선봉황계라는 깃발을 내걸고 양곡을 운반하는 배로 위장했으나 그 배의 흘수선이 지나치게 높아 정옥에게 수상함이 들켜버렸습니다. 형주 출신으로 수전에 익숙했던 문빙이 이를 막으려 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 황계의 화공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조조군의 배들은 사슬로 묶여 있어 화염이 순식간에 퍼졌고 서로 엉켜 깔끔히 타버렸습니다. 이 화공으로 인해 조조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조는 남은 군사를 이끌고 퇴각을 시도했지만 동호군과 유비군의 맹렬한 추격을 받았습니다. 조조는 도망치는 도중 주요 폭병 지점에 도착할 때마다 폭병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웃으며 주유와 제갈량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도도 잠시뿐. 조조는 장비와 조은이 이끄는 폭병들에게 연달아 당하며 많은 군사들을 잃었습니다. 제갈량은 조조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을 예상하고 조조를 잡을 마지막 지점인 화용도에 관우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관우에게 일부러 연기를 피우게 하여 조조가 반대쪽으로 유인하려는 계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조는 제갈량의 허허실실계를 의심하며 결국 화용도로 들어섰습니다. 관우를 화용도에 배치한 데에는 제갈량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천문을 통해 조조가 이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우를 보내 조조를 맞게 한 것은 관우로 하여금 조조의 은혜를 갚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관우가 조조를 살려줌으로써 명령을 어겼다는 빌미를 만들어 유비군 내에서 관우의 서열 2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조조는 화용도를 통해 살아남았지만 척벽대전에서의 대패는 그의 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이후 천하삼분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후 조조는 20년이 넘도록 숱한 전쟁을 치러왔지만 이렇게 굴욕적인 패배는 처음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척벽대전은 유비와 손권이 연합하여 조조의 강대한 세력에 대항해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둔 사건으로 삼국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군단 단위의 전투에서 조조가 이토록 심각한 패배를 겪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조는 수십만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척벽에서의 패배로 그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손권과 유비는 조조의 압도적인 세력에 맞서 자신들의 독립성과 군사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조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주변의 작은 군벌들을 차례로 흡수하며 각각 동호와 촉이라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조조라는 초강대한 세력과 군소 세력인 유비 및 손권 간의 일방적인 진압 구도를 깨뜨리고 천하삼분지계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척벽대전 이후에도 조조는 여전히 유비와 손권이 쉽게 제압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조조는 전투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며 손권과 유비가 구축하려던 천하삼분지계는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남군을 빼앗기며 형주 남부에서의 영향력을 잃었지만 그 여파를 극복하며 다시금 세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삼국지 관련 작품들에서는 척벽대전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제갈량의 활약을 과장하거나 그의 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호의 주유가 전투를 지휘한 중심 인물이었으며 유비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며 형주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척벽대전에서 조조는 평소에 노련한 전략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책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조급한 태도를 보이며 뻔히 예상할 수 있는 황계의 사한계에 속아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수전에서도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조조군이 수전에 약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척벽에서의 수전은 도하를 두고 벌인 일부 병력 간의 전투로 실제로 수전에 투입된 병력은 조조가 보유한 병력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규모 병력은 오림 지역에 남아 있었고 이 병력은 전황을 뒤집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조의 지휘와 전술 실책이었습니다. 수전에서 패배한 뒤에도 오림에서 방어선을 구축해 압도적인 육상 병력을 이용해 도하를 시도하는 적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혼란에 빠져 지휘력을 상실했고 유비와 주유의 연합군이 오림으로 도하의 조조군을 격파하면서 조조군은 전면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조는 화용도를 통해 급히 도망쳐야 했고 조인이 남군에서 간신히 방어선을 유지할 병력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조조군의 병력 손실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지 정사에서도 조조가 화용도를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남군에 남겨진 조인의 병력이 연합군보다 훨씬 적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척벽대전 이전에 조조가 보유한 병력이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을 크게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척벽대전에서 조조가 대다수의 병력을 잃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척벽대전에서 조조군이 입은 참패는 삼국지연의에서 묘사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대규모 재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조조는 손권과 유비를 멸망시키기 위한 대규모 총력전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대신 국지적인 전투에 만족하며 병력을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형주 남부 지역은 손권과 유비에게 사실상 넘겨졌으며 이로 인해 유비는 익주로 진출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척벽대전에서 조조군의 패배 원인으로 흔히 역병이 언급되지만 실제로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조조군의 장수들 중 역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없고 전투가 강행된 점을 고려할 때 역병이 병사들의 사기나 전투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역병은 없지는 않았겠지만 무제기에 언급될 정도로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진수가 조조의 패배를 정당화하고 위나라 초대 군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역병을 패배의 핑계로 삼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배송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조의 결정을 평가하며 가후의 전략이 시기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당시 정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관서 세력의 위험 마초와 한수 등 관서 지방의 군벌들이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남쪽에서 장기적으로 군사를 주둔시키며 형세를 다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2. 형주의 민심과 방어에 어려운 형주의 주민들은 유비의 명성을 흠모하고 손권의 무력을 두려워했으며 이는 형주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인이 남군을 방어했으나 연합군에 패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3. 형주의 전략적 중요성. 형주는 손권과 유비 모두가 쟁탈하려는 핵심 지역으로 조조가 형주를 평정하고 이 지역의 수군을 활용하여 강남을 제압하는 것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배송진은 이를 강남을 제압할 절호의 기회라고 표현하며 척벽대전은 조조가 이런 기회를 잡으려다 실패한 전투로 봅니다. 배송진은 조조의 패배를 운명적이라고 해석하며 남풍이 불어 불길이 조조군을 휩쓴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는 인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조조가 성급하게 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보이며 그의 결정이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군사적 정세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배송진은 특히 조조의 남하와 척벽대전 패배를 촉을 평정할 기회를 놓친 것에 비유하며 조조가 가후의 전략을 따른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조조의 척벽대전 결정을 이해하려면 그의 당시 상황과 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가후의 지연책이 온전한 전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배송지가 지적했듯이 당시 한수와 마초를 비롯한 관중의 재장들이 언제든지 조조의 배후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유비와 손권이 쉽게 굴복할 만한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져 형주의 대군을 묶어둔다면 형주의 민심이 이탈하거나 물산이 고갈되어 대군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조의 입장에서 당시 정세는 상당히 유리하게 보였습니다. 형주가 무혈 입성으로 항복했고 형주의 수군까지 조조의 손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유비를 장판에서 대파하며 기세를 올린 조조는 빠르게 강동으로 진격해 손권을 제압하고 동호를 병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또 손호 내부에서 항복을 주장하는 신하들이 많아 분열이 심각해 보였던 점도 조조에게 확신을 심어준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황계의 사한계를 조조가 쉽게 믿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조는 형주를 점령한 기세를 이어 강동까지 빠르게 병합하려 했습니다. 공격을 포기하고 형주에 머무른 채 시간을 끌었다면 후방에서 위협이 발생하거나 대군을 형주에 계속 주둔시킬 여력이 없어지면서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회군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형주를 둘러싼 유비와 손권과의 격렬한 전쟁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후의 지연 전략을 거부하고 빠르게 진격하려 한 조조의 판단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이 가후의 지연책을 옳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결국 척벽대전에서 조조가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조조의 선택은 유례없는 대참사를 초래했고 이는 그의 전략적 판단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배송지조차 조조의 선택을 옹호하며 손호 지역을 얻을 수 있는 더 안전한 기회는 없었으나
결국 척벽에서 대패한 것은 운이 나빴기 때문이며 이는 하늘이 만든 일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에서 느껴지는 허탈감은 척벽대전이 조조의 군사적 위상에 큰 타격을 입혔음을 반영합니다. 조조가 척벽대전에서 준비 부족과 부적절한 시기에 전면전을 감행해 대참패를 초래한 원인을 그의 연령에서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척벽대전 당시 조조의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노년기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나이가 60을 넘으면 환갑잔치를 성대히 치렀던 이유도 당시에는 이 나이를 넘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이순을 앞둔 나이에 활동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형주에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되돌린다면 형주를 안정시키고 제출병을 준비하는 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 조조가 다시 직접 군을 이끌 수 있을지는 불투명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았고 고령의 조조가 다시 출병한다면 내부의 만류와 정치적 부담 역시 감안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조조는 척벽대전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직접 출병한 기록이 있지만 당시 그의 입장에서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기약하기보다 당면한 문제를 즉각 해결하려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조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의 라이벌들이 몰락했던 방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북의 강대한 원소 세력도 사실상 황제 노름을 하던 유표 세력도 모두 지도자가 사망한 후 후계자 문제로 내분이 발생하며 무너졌습니다. 조조 자신도 조비와 조식을 두고 후계자 문제를 고민하던 상황에서 형주를 손에 넣은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조는 자신의 사후 권력의 향방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압박감을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척벽대전에서 조조와 맞섰던 손유연합군의 주요 인물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조조와 비슷한 세대인 유비를 제외한 손권, 주유, 제갈량 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조조보다 20년 이상 젊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세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다음 세대의 젊은 지도자들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는 조조가 느꼈을 정신적 압박감을 더욱 심화했을 것입니다. 당시 조조는 원소, 원술, 여포, 유표 등 동세대의 적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제는 한 세대 아래의 젊은 지도자들이 그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론적 시각에서 보면 조조에게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조는 늙고 쇠약해질 것이며 반면 젊은 지도자들은 경험을 쌓아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조가 즉각적인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그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는 본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서주를 철저히 파괴하며 자신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지역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장자를 잃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호색한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이성과 냉철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조조는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시기에 이르러 더욱 충동적이고 조급한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척벽대전 당시 조조의 주변 환경도 그의 성급한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조조군에서 가장 신중하고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었던 순욱은 허도에 남아 있었고 종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조를 제어할 강력한 목소리가 없었고 이는 조조의 개인적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작용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조조는 형주를 예상보다 쉽게 점령하면서 강력한 군대와 군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고 형주의 수군까지 흡수하며 약점으로 지적되던 수상 전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조는 준비가 다소 부족하고 정세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천하통일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 촉한과 동호를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약화시키는 예방전쟁을 감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강동을 먼저 공략한 이유도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익주를 먼저 정리한다는 전략은 말은 좋아 보이지만 익주는 지형이 험난하여 병력을 투입한 후 다시 관중이나 형주로 신속히 이동시키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반면 강동은 장강수로와 회수 방면 육로를 통해 병력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동을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조조에게는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형주 점령 이후 민심이 조조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조조를 피해 유비를 따를 정도로 형주의 민심은 이미 조조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심의 부재와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며 형주의 병력을 묶어두는 것은 오히려 조조에게 더 큰 정치적 위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조조가 손권과 유비를 배후에 둔 상태에서 익주를 먼저 공격한다면 손유연합군이 형주를 장악하고 조조의 배후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주 민심은 조조에게 극도로 적대적이었고 유비는 1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자신을 따라 피난하게 할 정도로 인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표의 장자라는 명분을 가진 유기라는 와일드카드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형주를 손쉽게 장악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형주에 신뢰할 수 있는 병력과 장수를 충분히 남겨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조조가 익주 공략에 사용할 병력이 줄어들어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형주군은 수로를 이용한 동호 공략에는 적합했으나 산악지대를 돌파해야 하는 익주 공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장이 유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조가 익주를 쉽게 점령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장의 참모진에는 법정과 장송 같은 유능한 인물들이 있었고 익주의 험난한 지세는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유장의 신하들이 조금만 버티면 손권과 유비가 조조의 배후를 차단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철저히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조조는 익주를 공략하는 데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장은 유비에게 내부 배신까지 겪으면서도 3년 동안 저항하며 장기전을 펼쳤습니다. 조조는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에서 견제 세력도 많아 모든 전력을 익주 공략에 쏟아붓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장이 시간을 끌면서 버티는 전략을 선택했다면 조조는 익주에서 상당한 시간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와 유비의 차이는 접근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유비는 익주 내부로 침투해 현지의 협력을 얻으면서 입촉에 성공했지만 조조는 외부에서 익주를 침공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장이 철저히 방어 전술을 채택해 입구를 막아버린다면 조조는 익주를 점령하는 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법정과 장송 같은 참모진의 조언으로 철저히 방어만 한다면 조조의 침공 속도를 늦출 수 있었고 이는 조조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조조가 척벽대전 당시 익주를 먼저 공략하지 않은 이유는 형주와 익주 사이에 고립될 위험과 그로 인해 발생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형주를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익주로 진격한다면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형주를 장악해 조조의 배후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조조가 본거지인 중원과 하북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익주에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립 상태에서 패배한다면 조조는 단순히 한 지역의 상실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광대한 세력 기반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공격할 때 정면으로 공략하지 않고 유장의 초대를 받아 내부에서 침투한 것도 이러한 고립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형주 방면으로 공격하려 했을 때 그 결과는 최악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촉한과 손호 사이의 연결 지점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고려하면 조조가 익주를 먼저 공략하지 않은 판단은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조는 형주를 점령한 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 지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주 주민들은 유비를 따르고 손권의 무력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심을 다잡지 못한 채 익주로 진격한다면 형주는 다시 유비와 손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조가 형주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익주를 공략했다면 형주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익주에서도 고립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당시 조조, 손권, 유장에 비해 군사적 세력이 약했지만 종실 출신이라는 혈통적 정통성과 헌재의 밀명을 받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좌장군과 예주목이라는 직위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었던 유비는 조조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비는 조조와 마찬가지로 평생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 유능함과 명망을 입증해왔기에 조조의 입장에서는 손권이나 유장보다 훨씬 신경 쓰이는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조조는 익주를 먼저 공략하는 대신 형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강동의 손권을 제압하려는 단기 목표를 택했습니다. 이는 조조가 천하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척벽대전에서의 참패는 조조의 전략적 계획을 무산시켰고 천하삼분지계라는 새로운 정치적 구도를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척벽대전 당시 조조의 입장에서 당시 군웅할거의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세력들은 대부분 변방에 머물러 있었으며
조조의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천하 패권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습니다. 관서 지역의 한수와 마등은 중앙 정권에 큰 위협을 가하기 어려운 변방의 군벌이었고, 요동의 공손씨 정권과 교주의 사섭 역시 전란의 중심부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익주의 유장 또한 지형적 이점을 기반으로 전란의 중심에서 빗겨나 있었던 세력이었으며, 아버지 유언이 평정한 익주를 물려받아 소극적인 자세로 지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한 인물이었습니다. 한중의 장로는 천하를 노린 군웅이라기보다는 험지에 운거하며 종교적 기반으로 지역 세력을 유지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강동의 손권은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이 구축한 세력을 물려받아 이를 안정시키는 중이었고, 조조의 입장에서 손권은 실력 있는 군웅이라기보다는 아직 거대한 외부 세력과 직접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은 젊은 후계자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가 손권을 유종보다 낫지만 여전히 미숙한 후계자로 평가했을 가능성은 그의 과거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조조가 아들을 낳으려면 손중모 같은 아들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손권의 가능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인용되지만, 동시에 유종처럼 실력자였던 유표의 아들이 대를 이어 무너졌던 사례를 들어 손권 역시 안정적인 군주로 자리 잡기까지는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척벽대전 당시 조조의 진정한 맞수는 오직 유비뿐이었습니다. 유비는 종실 출신이라는 명분과 헌재의 밀명을 기반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조조가 몇 번이고 세력을 박살냈음에도 끈질기게 부활하며 다시 도전해온 집념의 인물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조와 마찬가지로 전란 속에서 평생을 보내며 군사적, 정치적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조조가 인정할 만한 유일한 적수였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잡아야만 천하의 패권을 확실히 쥘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비가 남아있는 한 그의 명망과 명분은 조조의 천하 통일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조는 한때 천하를 다투던 군웅 중 마지막으로 남은 인물이 유비라는 점에서 유비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열쇠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조는 무리를 해서라도 척벽대전을 결행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후대의 시각에서야 손권과 유비를 모두 조조의 강력한 적수로 평가하지만, 척벽대전 당시의 조조는 손권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신진 세력의 후계자로 유비를 자신과 동등하게 천하를 다투는 유일한 맞수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에게 손권은 강력한 위협이기보다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인물로 보였고, 유비야말로 그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최후의 적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조조는 척벽대전을 감행하기 전에 손권과 유비를 각기 다른 수준의 상대라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비는 이미 원술의 부하로 활동하던 손책이 제대로 이름을 알리기도 전부터 조조에게 현 시대의 군웅 중 진정한 맞수는 나와 유비뿐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조조와 동등하게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비는 명망과 능력에서 손권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였고, 조조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적수였습니다. 반면 손권은 척벽대전 이전까지는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이 구축한 강동의 기반을 물려받은 후계자에 불과했습니다. 조조는 손권을 젊고 미숙한 인물로 평가하면서도 강동의 호족들을 규합하여 손호 정권을 안정시키고 있었던 그의 정치적 기량은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조의 아들을 낳으려면 손중모 같은 아들을 얻어야지라는 발언은 손권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를 유비와 같은 수준의 맞수로 평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조조에게 손권은 애송이었지만 그럼에도 경계해야 할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손권이 조조와 유비와 동등한 위치의 군웅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은 척벽대전 이후였습니다. 척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상대로 손권이 유비와 연합해 참패를 안기고 조조의 천하통일 계획을 좌절시킴으로써 강동의 손씨 정권이 독자적인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 손권은 단순히 세력을 물려받은 후계자를 넘어 천하의 패권을 다툴 만한 군웅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입장에서 척벽대전은 손권과 유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주를 손에 넣고 유비를 장판에서 패퇴시킨 직후 강동에서는 항복파가 특세의 손권의 내부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조는 손권과 유비를 척벽에서 박살낼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손권 내부의 분열과 유비의 약소한 군사력, 그리고 조조 자신의 압도적인 병력으로 인해 그는 충분히 승리를 확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자신감과 조급함은 척벽대전에서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유비와 손권은 이 전투를 통해 조조의 위세를 꺾고 각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비는 형주의 남부를 기반으로 익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고 손권은 강동의 호족들을 결속하며 손호 정권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조조는 천하통일의 기회를 잃었고 삼국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손권의 경우 척벽대전 이전에는 조조와 유비에 비해 아직 성장하지 않은 후계자로 평가받았으나 전투 이후에는 그의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잠재력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손권은 단순히 세력을 물려받은 인물이 아니라 강동의 호족 연합체를 효과적으로 통합해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조가 손권을 얕보면서도 척벽대전을 결행한 배경과 맞물리며 조조가 손권을 애송이로 여기면서도 그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했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척벽대전은 조조의 생애와 그가 건국한 조이 정권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전환점이자 천하통일이라는 그의 꿈을 영원히 좌절시킨 대참패였습니다. 당시 동호 내부에서는 항복론이 대두되고 있었고 이는 강동의 핵심 세력이던 호족들이 손권을 중심으로 한 손씨 가문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음을 보여줍니다. 손씨 가문은 강동 호족 연합체를 기반으로 세력을 유지했지만 이 호족들은 손권을 그들의 이익을 지켜줄 지도자로 간주하기보다는 강동의 통치를 위해 조조와 타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손씨의 친위 세력이 되어야 할 외부 유입 세력들조차 조조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권위 앞에서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을 주장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권은 호족들의 미적지근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맞설 세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손권이 단순히 애송이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조조 역시 이를 간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조에게 손권은 급성장하는 무서운 애송이에 불과했고 평생 동안 그의 길을 막아온 숙적이자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 유비와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척벽대전의 참패는 조조에게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위상에 치명적인 금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조는 관도대전과 원씨 가문의 소탕을 통해 절대적인 군사적 위세를 구축했지만 척벽대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유비와 손권이라는 새로운 라이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조조가 자신이 세운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고 이후 정치적 안정과 체제개혁에 전념할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조조는 척벽대전 이후 동작대를 세우며 유비와 손권을 평정하지 못했으니 군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천하통일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척벽대전 이후에도 조조는 유비와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 전략에 맞서지 못했고 한중 공방전에서는 또다시 유비에게 참패하며 그의 위상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척벽대전은 조조 개인뿐 아니라 조씨 가문 전체의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패배는 조씨 가문의 천하통일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결국 조이 정권은 사마의 일가의 쿠데타로 인해 멸망하면서 조조의 꿈은 영원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척벽대전 이후 조조는 체제개혁에 집중할 기회를 잃었고 후계 문제는 맏아들 조비와 사대부 세력의 결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는 조이 정권의 내부 체제 불안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조씨 정권의 몰락을 앞당긴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척벽대전은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조조의 천하통일 꿈을 좌절시킨 결정적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 역사에서 삼국시대라는 새로운 구도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조에게 척벽대전은 평생 쌓아온 성과를 흔들리게 만들고 그의 정치적 커리어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패전으로 기억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